다음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의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울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정의 소통, 협력의 부재, 또 오랜 간행으로 예산의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위원은 그러한 점을 먼저 박원순 시장님께 질의하고 그 다음에 각 관련 소관 부서장들에게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의 질의에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서울 시민의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서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네. 예. 최근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매우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남북관계의 경색,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대일본과의 외교관계, 더 나아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무려 50조에 달하는 50억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에는 외교 국방 다 빼고는 다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그리고 요즘 이 전쟁이나 안보라는 것은 이런 일반 행정과 함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는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구태여 물으신다면 저는 한미 우리 관계는 그야말로 국방 안보를 위한 정말 혈맹에 기초한 그런 이 관계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부담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 부담한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나 우리 정부에서 잘 교섭을 해서 합리적인 그런 선에서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관 담당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답변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게 정부 차원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어떤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991년도부터 방위비 협정이 체결이 거의 30년 동안 같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맹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안보 질서, 또 세계 안보 질서에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충분히 그런 것을 이용하면서 최근에 일련의 과정에서 갑자기 6배나 달하는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6배나 달하는 무려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 여론은 이게 동맹이냐, 날강도지, 이러한 여론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정말 우리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충분한 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잘 조율되기를 바라는 거지만 너무 과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히 그런 비난 여론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야 우리 의원들 마찬가지로 또 우리 서울시민 온 국민이 이러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꺼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시민 지원으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이유로 교육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고 교육청은 서울시가 기부 체납을 막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안정을 둘러싼 고의지원 논란까지 일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50층 재건축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에 국제설계 공모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당선작을 선정했고 조합도 단지 재건축 설계안으로 의결해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신천초등학교 기부 체납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당초 조합과 교육청은 교육부 부지인 신천초 부지를 조합 측이 매입해 교육청에 기부 체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천초처럼 신설이 아닌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부 체납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는 조합이 아닌 교육청이 매입해 이전해야 한다는 건데 서울시 주장대로 하면 수백억 원의 매입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교육청은 신천초 이전과 관련한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도 재건축 심의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학교경제 부담금을 받아서 서울시가 50%, 교육청에서 50% 이렇게 부담하면서 학교를 신설하고 하잖아요. 지금 이 초등학교는 신설도 아니고 이전인데 왜 그 기부처럼 있는 학교를 왜 기부처라고 하나요 말이야. 당연히 국유지를 저희들 교육감 소속으로 땅을 사려고 하면은 해당 조합에서 국유지를 구입을 해서 그 국유지를 저희 교육감 소속 그 학교 용지로 기부 체납하는 게 맞는 거죠. 교육청은 서울시의 기부 체납 불허 방침이 임대주택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합에서 기부 체납해야 되는 그 비중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용지 기부 체납 해버리면은 학교 용지라고 하는 파이가 크니까 해당 거를 그 서울시에서 어떻게 그 임대 아파트나 다른 공익적 이유에 다른 공익적 목적으로 쓰시겠죠. 그런 거에 줄어드니까. 서울시와 교육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고유 권한인 정비 계획안을 지금은 정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재건축을 늦추고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예. 보셨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2017년 11월 15일 날 시장 방침 제208호로 어떤 방침을 결정한 부분이 있으시죠? 네. 학교용지 기부 체납 관련해서입니다. 혹시 그 내용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예. 안 나십니까? 예. 2017년도인데요. 예. 사실은 물론 밑에 직원분들께서 나름대로 이러한 고충들을 가지고 시장님을 통해서 방침을 받으셨겠지만 시장님의 방침 하나로 우리 교육청은 떨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서울시의원이지만 서울시정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양자로 지금 교육청에 가 있습니다. 양자로 가 있는데 제가 양자로 가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훑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세입예산의 의존 지원의 거의 93%가 의존 지원입니다. 자체 수입으로서의 지원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도 경직성 경비, 인건비, 그 다음에 교육사업 예산 거의가 한 70%, 80% 가까이 됩니다. 빚 갚는데 0.2%. 그만큼
외부로부터의 재정적 수입은 없고 자체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늘 중앙정부의 입장을 봐야 되고 또 지자체, 서울시의 입장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학교용지를 마련하게 된 부담금을 기부 체납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방침 하나로 자칫 잘못하면 교육청은 천문학적인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특례법이라는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례법을 적용을 해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용지를 마련하는데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용지 특례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이러한 방침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학교용지 특례법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청에 학교용지를 마련하게 하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방침으로 생각하는데, 이 방침이 결정되기까지 전까지 혹시 우리 서울교육청 조희용 교육감과 충분한 상의라든가 협의를 해보셨는지요? 아마 실무적으로는 뭐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육감님 뭐 맨날 만나는데 사실 그 얘기 깊이 있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금 영상에 나왔듯이 니탓 내탓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야 되는데 놀부전 흥부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걸 봤을 때. 네. 사실은 물론 충분히 지금 서울시의 입장, 우리 주택 건축가의 입장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땅은 없고 임대주택, 주택정책 정부의 부합해서 늘려야지 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용지는 교육 100년 대계를 봐서 우리 서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물론 다른 충분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학교 방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기부 체납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학교 용지를 지정하고 결정해서 매입할 때는 반반씩 부담하자. 글쎄요, 저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그러한 고민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좀 하게 되는데요. 시장님, 지금 이 방침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재개발 학교용지 기부체납 미인정. 결과적으로 이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는 교육청에서 예산 50%, 서울시에서 50%를 마련해서 학교용지를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의 학교용지를 지정해 놓고 학교를 설립하지 않아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학교용지를 지정을 해서 나중에 매각을 했을 때는 교육청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교육청이 학교 수요, 용지가 필요하지 않는데 용지를 마련해서 재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학교용지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학생의 수요를 판단해서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용지를 결정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개선 방안을 내놓고 기부체납 못하게 하겠다. 그럼 우리 교육청은 학교 수요를 필요하는데 어떻게 그 학교용지를 마련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잘 알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지역 위주로 주로 학교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강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실 5단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던 잠실 5단지 신천중학교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사실 대단지입니다. 대단지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계획은 초등학교 2개 신설입니다. 문제는 뭐 국유지냐 학교 신천중학교가 사유지냐 이걸 떠나서 교육청 부지냐 떠나서 그 단지를 조성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의 학교 학생 수요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를 개발해 놓고 나면 당연히 학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재건축 단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안에 학교가 설립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그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조합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1,5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공시지가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감정가로 매입해야 되는 감정가는 거의 1.5배 이상, 약 한 2, 3천억이 소요됩니다. 이 돈을 교육청이 50% 내라, 서울시가 50% 부담하겠다, 이런 취지로 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학교 용지를 매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당연히 우리 서울시도 그러한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용지 특례법을 규정해서 기부 체납을 통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학교용지 특례법의 기본 골자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률가이신 우리 박원순 시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아무튼 이 문제에 제가 뭐 실무적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시장 방침이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 이 지역에 잠실 5단지의 여러 이 상황이 어떤지, 또 조합과 교육청과 서울시 입장이 무엇으로 다른지 이런 걸 한번 자세히 한번 제가 검토해보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서울시 주택 건축가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들어보니 일견 또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소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무선에서 결정이 안 됐을 때 결정권자의 입장으로 접근해서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협의해서 나와야지, 이런 걸로 해서 언론에 어필이 되고 언론에 제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의 두 분 다 좋은 모습은 아니다, 언론에 이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서울시가 주장하는 그러한 학교 수요 예측의 문제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학교 수요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9호선 나름대로 수요철을 통해서 차량을 갖다가 4량 정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콩나물 시루떡 같은 거예요. 6량으로 늘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생 수요를 파악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 퍼펙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학교 용지를 결정하고 수급을 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도 판례가 있습니다. 잠실 개포 주공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정비조합에 대해서 강남구청하고 소송 건에서 참고인으로 교육청이 나갔습니다마는 그때도 고등법원에서 판례가 그렇습니다. 학교 수요 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용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100%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수요 예측을 예상하고 계산해서 학교 용지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고등법원의 판례이고, 이 자체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고등법원을 인용을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학생 수요를 고려해서 학교 연기를 결정하는 노력들을 가일층해야 되겠죠. 저도 본 의원도 이번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떻든 서울시와 마찰일 수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자 입장, 서울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결정해 줘야 된다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장님과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 간의 충분한 소통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학교 용지를 결과적으로 학교 용지 부담금을 통해서 매입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학교 용지를 공급하는 가정에 기부 체납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재정을 통해서 학교 용지 부담금을 통해서 학교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러한 법칙에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부서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조영 교육감께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우리 밑에 실무부서, 서울시와 교육청 실무부서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한 배를 타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예.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 2017년도 서울시장의 방침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하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실무부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리에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2부 시장님 답변서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 2부 시장 진희선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수장으로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사업부서 예산의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똥 싸고 오줌 싸고 갈 일이 힘든데 공원이 필요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위에 써져 있습니다. 네. 서울시 5급 공무원 도시계획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말 그대로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자칭 그러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개인적 사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민 설명회 때, 정비계획 설명회 때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 앞에서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물론 본위원회 지역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서울시의회에 나와서 지역구의 문제를 가지고 시정지를 한다는 게 좀 제 스스로도 부끄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재정비 계획 변경안의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 부시장님께 질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구역의 사업계획은 이렇습니다. 2006년도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5구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최초에는 이 기존 계획은 공원 495제곱미터, 그 다음에 도로 890제곱미터 등으로 기부 체납을 해서 정비 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공원도 폐지하고 도로도 890에서 240정도 폐지해서
공공청사를 이 주상복합 민간 건축물에 넣겠다는 겁니다. 저희 즉 성내 이동 동청사인데요. 넣겠다는 겁니다. 물론 정비계획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성급하다. 충분히 지역 주민의 의견과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되고, 이러한 자치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서울시가 또 그러한 도시계획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사실은 이 A 지역이 원래 우리 최초의 공원 정비구역 지정이었습니다. 그럼 B 구역이 지금 8m 도로인데 빨간 점선이 2m를 확보해서 10m로 원래 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B 지역의 도로가 8m 폭인데 결과적으로 2m를 갖다가 원래 확대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8m로 기존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여기에 기존의 정비계획에는 144대 주택이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비계획을 통해서 변경을 통해서 무려 254세대인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린 주상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에 들어오는 수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판매시설에 다니는 수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이 차량 도로폭은 확대가 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계획을 잡았던 걸 변경해서 오히려 도로를 축소하겠다. 그리고 이 지역이 상습 정체 지역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도시 기본 계획 2030 서울 플랜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서울시 전체 도시 관리 계획의 체계를 구성해 나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때 당시에 천호 성내지의 생활권의 생활 서비스 분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성 분석이나 정량 분석에 있어서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민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게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생활 서비스 면적, 공공시설의 면적입니다. 서울시 평균 1.31%, 자치구 평균 0.56%입니다. 근데 이 천호 성내 생활권은 0.24%예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우리 이 성내 지역, 이 사업부지 연접에 있는 지역은 공원이 없습니다. 인구 4만이 넘어가는 지역에 공원이라고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초의 정비 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공청사를 민간 건물에 넣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둔촌 주공아파트 재정비 계획 변경안입니다. 녹지 비율 1인 가구 2제곱미터 3제곱미터 높이는 겁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공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이 변경을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뭐냐면은 근린공원, 제가 이거 좀 작들 못해서 원래는 이 문화사회복지시설을 이 지금 부지에 넣기로 돼 있었습니다. 면적이 7,536제곱미터, 엄청나게 큰 시설이죠. 우리 강동구는 여기에 도서관을 넣겠다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축소하고 공원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의 입장과 이 서울시 도시계획 전문가의 입장은 뭐냐? 정반대 배치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2030 생활권 계획에서 나왔던 주민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분이 주민 설명회 때 똥 싸고 오줌 싸는 공원 뭔 필요가 있느냐, 관리도 힘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기술직 공무원의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이 내용의 여부를 떠나서 주민 앞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정비계획 변경은 출발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하 2층까지 이렇게 공공청사를 넣겠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공공시설 기부체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등에 보면 지하 2층까지는 사실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하 2층까지 공공청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이게 지금 우리 성내 이동 청사입니다. 성내 주민복지센터와 같이 있습니다. 복지관과. 이 면적이 만만치 않아요. 기존에 이러한 지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복합청사로 통합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복합청사 통합개발은 빠지고 이 동청사를 현재 지금 민간 주상 복합 건물 애진 곳에 우리 성내 이동 지역으로 봤을 때 애진 곳에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 다음에 이러한 동청사를 민간 분양 건물에 넣겠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 좀 드릴까요? 예. 성내 5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변경에 관해서 황인규 의원님께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 지금 진행 사항을 살펴보니까 구청에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입안 중에 있고 서울시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예. 서울시에 상정 의뢰가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점들을 좀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촉진 계획이 되도록 물론 지금 저희가 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입안 중에서 서울시에 최종 올라오지는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않았네요, 예, 보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시구 합동회의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우리 서울시 입장도 전달되고 네.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말 도시계획의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말씀드렸고 또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고 진행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서 해도 늦지 않다. 물론 또 청사를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청사를 하나 옮기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그러한 어떤 정비계획 절차를 좀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우리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충분한 검토를 좀 해줄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네. 우리 기반시설본부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예. 우리 6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유적지인 창덕궁의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창덕궁 관련해서 도시 역사 도시 재생과에서 발주를 해서 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이 사업 내용입니다. 진행하고 있죠. 공사를 하고 있죠. 네, 진행 중입니다. 네, 여기 관련돼서 판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 제한 공고를 낸 내용입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석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석종이 나와 있는데요. 공석, 포천석,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흥석을 여기에 이제 넣습니다. 우리 토목용 판석으로 자흥석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네, 공급은 되고 있는데 상당히 그 토목이나 건축용 등급은 상당히 그 소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자흥석을 구매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 설계하고 발주 당시에는 장흥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착공 시에 조달 요청을 했더니 상당히 소량으로 생산이 되어가지고 지금 좀 어렵다는 그런 본부장님,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흥석으로 지금 우리 기반시설뿐만이 아니고 도로계획과에서 각 지자체 판석 시공의 보조금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시간별로 다 달라요. 근데 자흥석 나오지 않습니다. 설계는 자흥석으로 넣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자흥석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입찰 다수 공급자로 해가지고 진행하면 이 장흥석 말고 다른 업체 많은 상주석 같은 걸 취급한 장석 비슷한 이런 취급 업체를 많이 있는데 그런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장흥석을 취급한 몇 개 업체만 참여시켜서 결과적으로 그 업체에 낙찰시켜준 방법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장흥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판석에 석종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낙찰되고 나서 장흥석이 안 나오고 공급이 안 되니까 바꾸는 거예요. 설계 변경도 안 했답니다. 설계 변경 장흥석과 결과적으로 포천석으로 시공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흥석과 포천석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 변경 안 하면 장흥석이 포천석보다 더 비싼데 이 돈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편법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이 2단계 경쟁평가의 제한가격 적정성인데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다수 공급자로 계약했는데 봐보십시오. 공석의 면적, 포천석의 면적, 석종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성물회사, 두 번째 성물회사가 낙찰된 겁니다. 어떻게 석종이 바뀌었는데, 양이 바뀌었는데 이 업체가 낙찰이 돼요? 이게 정상적인 구매 계약 맞습니까?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좀.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조달청 나라 장터를 통해서 광급 자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하고 발주 시에 수요자가 결정하잖아요. 예, 조달청 핑계댈 일이 아니고요. 본부장님, 여기서 조달청 핑계대면 안 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돈을 써야 될지 설계 반영합니다. 어느 양을 써야 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답변 제가 좀 드린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예. 지금 그 구매 과정에서의 장흥석을 넣은 거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걸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이 구매 계약이 제대로 된 거냐는 얘기죠. 공고는 공석으로 해놓고 실제 구매 계약은 포천석으로 했어요. 면적은. 그 과정을 전체 면적은 틀려요.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고는 물론 2018년 제가 드린 말씀은 12월 24일 날 공고를 했고요. 예. 금년 1월 달에 착공 시에 본물량이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물론 최초에는 등록업체에 문의한 결과 납품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구매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공고를 낼 때 공석으로 공고를 냈어요. 면적을 해서 수량 물량 다 해가지고. 근데 계약은 갖다가 포천석으로 수량 물량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계약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공고를 하죠? 그냥 전체 토탈 해가지고 포천석 대충 얼마 이렇게 하시. 이게 지금 석종과 면적은 정확하게 설계도면 시방에서 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설계도면과 시방에 의해서 구매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처음 등록업체에 문의한 결과 납품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상황이 변경이 된 겁니다. 납품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설계 변경하셨나요? 특수 조건을 계약 특수 조건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재를 변경했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자체 하는 것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똑같아요. 나오지 않는 장흥석, 제 고향이 장흥입니다. 나는 이 장흥석이 우리 역사 문화 가치를 높이는 데 쓰는 줄 알았어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체를 위한, 낙찰을 위한 들러리, 히든카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본부장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좀 더 투명하지 못했다. 다 우리 기술직들 다 상호 교류하잖아요. 지자체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공고에서 기존의 제한공고 낸 내용하고 다르게 구매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장석이 나오지 않아서 포천석으로 시공을 했다고 한다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바꿔서 포천석으로 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석이 포천석보다 금액이 더 비싼데 그 돈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없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총 공사 금액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요. 중간에 특수 계약에 의해서 현장 여건이 변경이 되면은 자재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본인이 소명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이 사업부서 판석 시공 사업부서에 대한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또 우리 부서장 여러분, 또 의원님 여러분, 사실은 예산의 낭비요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똑같이 이 판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올바른 서울시정이 이어나가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인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